네, 안녕하십니까? 수능평가사 박승희입니다. 오늘은 그 재배학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그 토양의 필수 원소가 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원소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도 어떻게죠? 각종 어떤 그 영양분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뭐 비타민 A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그 뭡니까 농학자들께서 그 뭡니까 작물을 키워봐 보니까 토양에 이러한 원소가 있어야만이 작물이 잘 자라더라 하는 것을 이제 연구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량 원소, 구종, 미량 원소, 7종 이렇게 이제 또 따로 구분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16종 정도가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초년도에는 뭐 필수 원소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일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일단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한다면 적어도 한 번 더 공부해가지고 이거 70점, 8점 맞을 정도의 공부를 해놔놓고 야, 이 정도면은 각종 기출문제를 계속 꾸준하게 풀어봤을 때 그 정도 점수가 나오면 그 정도는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막 이런 것도 공부하고 저런 것도 공부하고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100가지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100가지를 공부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 5가지도 안 될 거예요. 100가지를 공부하려고 하면. 그런데 처음에 한 10가지만 공부해야지 하고 나머지는 일단 포기하고 딱 공부를 하면 10가지 공부하는 건 어떻죠? 딱 공부하면 그거는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을 먼저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뭡니까?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가 있다 하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은 아시죠? 뭐 질소, 인 이런 거 구태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거 들어봤어. 이 정도는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절,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든, 염소, 요런 것이 있더라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료의 3요소에는 질소, 인, 칼륨 이런 것도 들어봤죠. 질소 비료, 칼륨 비료, 뭐 인 비료, 칼슘 비료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뭐 비료의 뭐 3요소다, 뭐 4요소는 칼슘이 포함된다, 5요소는 또 부식이 포함된다. 이런 건 학자 이론적인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비료의 3요소가 무엇인가요? 이렇게는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0.00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께서 뭡니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탄소, 산소, 수소 같은 경우가 토양의 필수 원소잖아요. 사람도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작물도 토양에 탄소나 산소나 수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작물이 잘 자라는 데는 필수 원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보면 탄소, 산소, 수소 이런 걸 왜 공부하지 않을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잘 봐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제가 뭘 공부한다 그랬죠? 여기 질소, 인, 칼륨,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까지 공부할 거예요. 그것이 주로 정말 그 작물 재배 정말 필요한 거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시험도 그 안에서만 지금까지 출제됐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하고 지금 학습 범위를 딱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분명히 필수 원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잘 봐보세요. 탄소, 산소, 수소는 우리가 뭡니까? 자연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죠. 자연에서 무한정, 산소가 무한정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연구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연구 안 해도 무한 공급되니까 산소 비료를 만들어서 토양에다가 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 재배학의 오리엔테이션 공부 방법을 안내드리면서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것을 꼭 뭡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공부를 하면 훨씬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데 많은 그 학습 효율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거 바로 그거예요. 이제 뭐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토양이 필수 원소인데 왜 어떤 재배학 교재에도 보면 탄소, 산소, 수소에 대해서 토양이 필수 원소에서 막 설명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탄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고 탄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언급이 안 된 이거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질소나 인이나 칼륨, 칼슘 이거는 왜 비료로 만들까요?
예, 바로 그죠. 예, 여러분들 정확히 아셨습니다. 자연에서 공급되는 것이 뭡니까? 작물 재배하는데 필요한 뭡니까? 양만큼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인위적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예, 작물 재배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고, 이런 부분도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긴 넣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무원 시험 같은 데 보면 이런 것이 가끔가다 나와요. 농학 이론적인 거. 왜냐하면 농학 이론으로 시험을 뭡니까? 그런 과목으로 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다음 중 전생육 기관을 통해서 흡수량은 어떤 것이 가장 맞는가? 하는데 결국은 이걸 보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요 5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륨이 가장 많이 뭡니까?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칼슘, 질소, 인산, 마그네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구태 암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한번 보셔도 만약에 이런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그 정도까지 뭐니까 시험장에서 떠올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러분께서 무조건 놓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큰 흐름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만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문제든지 풀릴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무슨 뭡니까? 암기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보면 인문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요 5개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예전에 지금도 최근에도 뭐 요거 이제 단독 문제로도 나와요. 다음 뭐 이런 설명이 나왔고 뭐 어떤 그것이 뭐냐, 토양의 필수 원소가 뭐냐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질소가 이 역할이 어떤 거냐, 뭐 다른 거 시키면 재배 환경 있지 않습니까? 예, 재배 환경과 굉장히 관련성이 많아요.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고, 바람이 너무 강풍이 불면 또 어떻게 되고, 질소 시키면서 질소를 많이 뿌려주게 되면, 요 먼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양생장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영양생장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작물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자랄 때 막 줄기도 자라고 키도 쭉쭉쭉 크고 잎도 커지고 막 이렇게 팡팡 커지는 것이 뭡니까? 영양생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작물의 이제 그 생장 단계가 딱 2단계로 크게 나누면 2단계예요. 영양생장이 있고 또 하나는 생직생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직생장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과가 자라려면 어떻게 되죠? 예, 일단은 사과 꽃이 피어가지고 꽃이 수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사과가 달리겠죠. 그렇죠?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가지고 예, 그것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뭐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수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과를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꽃이 핀 이후부터는 생식생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꽃이 피는 그 당시부터는. 예, 그래서 2단계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질소라는 것은 뭡니까? 주로 이제 막 줄기가 커지고 잎이 팡팡팡팡 커지고 그런 것을 그런 단계를 영양생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것도 저도 처음에 재배학 공부할 때 보니까 막 책에 막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사실 또 공부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지문에 되어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도 제가 그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영양생장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질소는 영양생장, 예, 줄기가 쭉쭉쭉 커지고 잎이 팡팡팡팡 커진다. 예, 그것을 뭡니까? 질소가 하는 기능이다라고만 딱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재배 환경의 뭐 바람편이라든지 수분편이라든지 아니면 온도편 있죠. 다 그게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 연관이 돼 있고 뒤에 가면 결국 시험 문제가 그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연관돼 있는 거, 그죠? 쉽게 말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왜 수분이 부족하겠어요? 질소를 많이 뿌려주면 영양생장이 되니까 한번 봐보세요. 영양생장 키가 쭉쭉 크고 막 잎이 펑펑펑펑 커지고 이러려면은 결국 뭐죠? 작물체가 땅속에 있는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겠죠. 흡수를 많이 해버리면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흡수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건조해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날씨가 막 너무 추워졌어. 예, 영하 막 10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작물체가 그 영하 10도의 상태에 처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작물 체내 수분이 많으니까 결국은 얼어버리니까 동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은 재배하기 그냥 너무너무 쉽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무슨 지식을 열고 왜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그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사고를 해갖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안내자의 역할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뭐 전혀 뭔 얘기 하려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쵸? 예, 그래서 그 모든 그 뭡니까 재배 환경과 연관이 돼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 여기서 뭐, 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지만, 큰 틀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디에 뭐, 우리가 시비 관리 같은, 재배 관리에서 뭐 시비, 어떻게 비료를 뿌려줘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재배 관리에서. 예, 그것도 결국은 이런, 토양의 필수 원소에서 같이 연관지어서 딱 알고 있으면 다 동일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동일한 큰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삼천포로 빠진 거는 다 이제 논외로 하시고, 자, 질수 한번 보겠습니다. 5개만 오늘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5개만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혀 생뚱맞은 게, 만약에 통행 필수 원소 만약에 문제를 물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5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고, 제 교재는 필수 원소 16종이 돼서 다 정리는 해놔놨어요. 다 정리해놨지만 여러분께서 읽어보셔도 사실 그 비슷비슷한 거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지금 현재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될까요? 부르면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밥이죠. 그죠? 배가 고프면. 그런데 밥이 없어요. 그러면 물을 먹어도 되죠. 야, 물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나가다가 오이 있으면 오이 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산이에요. 산딸기를 따 먹어도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것이 틀린 답은 아니죠. 산딸기 따먹는다.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틀로 야, 요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제가 1강부터 지금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큰 틀, 큰 줄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소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는 어떻게 돼?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그 다음에 질산태와 암모니테를 식물체에 흡수되며 유기물로 동화된다. 체내 동성이 크다. 이거 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갖고 아무리 공부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맞추지도 못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야, 질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소는 무조건 놓고 줄기를 쭉쭉쭉 자라게 하고 잎이 팡팡팡팡 커지게 하고 그런 거 영양생장. 요거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뒤에 이제 재배 환경 다른 쪽에 가더라도 다 또 질소에 관련되는 것이 또 문제 나와요. 질소 시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여기다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놔놨죠. 그쵸? 요 한해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병에도 나오죠? 예, 병충해 같은 거. 다 재배 환경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영양생장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재배하기에서는 중용이 가장 좋더란 얘기예요. 그죠?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딱 중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토양에 질소가 부족해. 그럼 질소 비료를 뿌려주면 되지만 이렇게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질소 비료를 시비를 하겠지만, 그쵸? 바로 봤어요. 노엽, 성엽, 이게 뭐냐면, 오래된 이파리.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용어도 보면, 재배학은, 제가 공부 방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입격병을 잘록병이라도 하고 그냥 이것 썼다가 저것 썼다가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봐 보면 똑같은 건데 보면은 또 다른 용어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수경재배 같은 경우도 또 순환식 수경 방식을 뭐라 그러죠? 예. 방막 수경 방식이라고 다 똑같은, 예.
쓰는 용어로 막 이것 썼다가 저것 썼다가 막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의미가 뭔가만 여러분께서 딱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노엽이라는 게 오래된 거니까, 그죠? 노인할 때 노자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배추를 키우면 제일 먼저 자란 거, 이게 오래된 거겠죠? 예. 이거 여기서부터, 예, 뭡니까? 그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요거 시험 문제가 한 서너 번 나왔어요. 서너 번 요거 갖고, 예,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일부러 형광펜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너 번 나온 문제를 갖고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만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노랗게 되고 위에는 더 되죠? 푸릇푸릇하잖아요. 제일 위에 금방 자란 거, 금방 나온 싹은 어떻게 됐죠? 그걸 보고 유엽이라 그래요. 유엽하면 유가 뭐겠습니까? 유할 때 유자겠죠. 유치원할 때 유자,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자란 것은 뭡니까? 아직도 파릇파릇하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뭡니까? 이 질소가 부족하면 화경이 분열이 절해야 된다. 이 분열이라는 게 여기 마디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 요걸 갖고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결국은 여기 이삭이 맺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작물 재배에 나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질소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 정도는 뭡니까? 이렇게 학자들께서 연구한 거니까. 예.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물으면 요렇게 되더라 하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황백화 현상이 거의 10번 중에 9번 정도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질소 비료가 너무 많아요. 당연하게 뭡니까? 좋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인간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100그릇을 밥이 좋다고 100그릇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소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여기 보면 한발 뭡니까? 시키면 한이라는 게 한이할 때 뭡니까? 그 가물 한자 있지 않습니까? 그 한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이라든지 심한 가뭄, 쉽게 말해서 모래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어떻게 되죠? 한해 건조해가 발생한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쵸? 예, 수분 함량이 너무 많으면 먹어버리니까. 여기는 수분 함량이 높아지고 쇠뼈벽이 얇아져서 한해가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양생장만 떠올려 봐보세요. 잎이 팡팡팡팡 커지고, 키가 쭉쭉쭉 자라면은, 막, 토양에 있는 수분을 쭉쭉쭉 빨아당기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제가, 앞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거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건조해가 올 거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연상작용을 통해서 딱 이해를 해버리면 다 그것이 연관돼. 이런 것이 뭡니까? 마법처럼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적 상해, 해충 및 병력에 대한 각종 저항성이, 뭡니까? 저하된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풍해라든지 동해 발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왜 연관성이 되느냐 하면은 키가 쭉쭉 자란다. 생각해 보세요. 막 키가 적당히 자라야 되는데 너무 크게 자랐어요. 그런데 태풍이 팡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쑥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 피해, 풍해라는 거는 바람풍, 뭡니까? 피해자 쓰겠죠. 그쵸?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질소가 이렇게 키가 쭉쭉쭉 자라고 잎이 팡팡 커지면은 결국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그 작물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날씨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영하 10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예. 그냥 작물이 얼어버릴 거예요. 그 작물체 안에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좋아 하면서 그냥 어떻게 되죠? 예, 추운 날씨에 그냥 그대로 얼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얼어버리는 피해를 동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라 항목은 뭐냐면요. 요것이 시험에 아마 3번 정도 나왔어요. 요 지문 갖고 요걸 아느냐 모르느냐 갖고 3번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짜집기 해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무슨 책을 갖고 이렇게 짜집기 한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갖고 이 질소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질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네이버 검색하고 기출 문제 지문하고 그런 걸 갖고 같이 이제 뭡니까?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정도만 공부하면 우리가 맞출 수 있겠다라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콩가작물은 질소 시비량이 어떻죠? 예, 적도. 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콩에는 보면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것이 살아요. 그래갖고 그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균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질소를 거의 탁 거기다가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가 풍부하니까 질소를 많이 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콩가작물은 질소 12량이 적고 나머지 벼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부분 다 질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예문 그대로 나오고 요 틀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는 요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벼과 작물은 당연하게 질소 12량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하나 이제 제가 요 빠뜨렸네요. 질산태, 암모니아태, 질산태가 NO3고 암모니아태는 NH4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전혀 화학 기호 같은 거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이 의미가 뭐냐면 잘 봐보세요. 이 질소가 어떻게 이렇게 식물체 내에 흡수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 잘 봐보시면 뒤에 보면 O는 여러분들 아시죠? 산소, 그쵸? 예, 산소하고 N은 뭐죠? N? 그렇죠. 질소잖아요.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작물체에 이렇게 영양분으로 이렇게 흡수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버리시면 편한 거고 여기는 질소하고 뭐죠? H는 그렇죠? 여러분 수소잖아요. 그렇죠? 수소하고 결합해갖고 작물체에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질소 단독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이것도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수소. 왜 요 산소, 수소와 결합하겠죠? 그렇죠?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소, 산소, 수소는 우리가 자연에서 무한정 공급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이것 또한 뭐죠? 토양의 필수 원소인 거예요. 이런 필수 원소가 당연히 작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작물이 자라는데. 그러니까 이것과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작물체에 흡수해가지고 작물은 필수 원소 이런 것들을 먹고 잘 이렇게 쑥쑥쑥 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질소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하나 기억해 이렇게 뭐라고요? 그렇죠? 예, 영양생장, 예, 쭉쭉 자라고, 예, 줄기가 쭉쭉 자라고, 잎이 팡팡팡팡팡 커지는 거, 예, 그 역할을 질소가 한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황백화 현상,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 뒤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은 지금 재배환경 토양물을 하고 있지만, 뒤에 가면은 재배환경 온도도 할 거고, 재배환경 대기편도 할 거고, 계속 하죠. 재배환경 수분도 따로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배환경에서 12문제나 나오니까, 예, 거기 가서 또 다시 질소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고, 질소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죠? 하는 것을 거기서 또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또 같이 풀어볼 거고.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것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한번 또 강의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아이고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딱 감이 잡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인도 잘 봐보세요. 인산연, 예, P가 인이거든요. 그러면 O, 이런 거 뭐니까 H는 수소, O는 산소잖아요. 결국 산소, 수소와 결합해갖고, 결국은 이것도 작물체에 이렇게 흡수돼갖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도 이제 여기는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나는데 그 많은 것은 없으니까 결핍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결핍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냐면 뿌리 발육이 일단 안 된대요. 요 하나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죠. 인비료를 뿌려주고 하는 거는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 공부 또 하겠지만 수분편에 가서 습해나 건조해가 발생돼요. 예, 습해나 건조해가 왜냐면 뿌리가 발육이 안 돼버리면, 물을 빨아당기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건조해가 발생돼 있죠. 예, 식물체가, 수분이 필요한데,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당기지를 못하니까 건조해가 발생할 거고, 또, 만약에, 수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어떻게 되죠? 예, 토양 우리가 수분 장역에서 배웠듯이 이거 토양에 물이 많으면 빨아당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뿌리가 절대로 빨아당기지 않을 텐데 불구하고 뿌리가 발육이 저해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습해나 건조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뿌리 발육이 저해됨으로 인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는 뿌리 발육제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열매 맺는 것도 좋아된다던데 쉽게 말해서
질소가 없어도 열매 맺는 게 저하될 거고, 쉽게 말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뭡니까? 열매 맺는 것을 져야 되고, 꽃을 피우는데도 잘못되고, 작물의 성장이 지연되겠죠. 모든 필수 원소라는 건,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비타민 A가 부족해도 그렇고, 뭡니까? 칼륨이 부족해도 그렇고, 다 뭡니까? 대체적으로 건강에 좋다 나쁘다?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문학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뭡니까? 그 포인트, 핵심적인 사항을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사진을 하나 오래 붙였는데 뭡니까? 우리가 질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노엽, 성엽에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더라 한 것을 바로 직전에서 뭡니까? 슬라이드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게 세 번이나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 대부분 어떠냐면 쉽게 말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해도 또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대부분 뭐가 부족하면 사람도 밥을 못 먹으면 얼굴이 누리끼리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리끼리해져야 되는데 황백화 현상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 부족하면은 황백화 현상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잎이 붉은색이라든지 보라색으로 변한대요. 좀 다르죠? 예, 달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딱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어떤 감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하는데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마 제가 그 교재에도 실어놨지만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서 뭡니까? 예, 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해갖고 딱 요걸로 물었어요. 그 토양필수 원소가 부족 시 잎이 붉은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1번 질소, 2번 인, 3번 칼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제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사 채공 기출 문제.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 이게 세포분열, 과합성, 호흡작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다른 거 질소가 없어도 당연히 세포분열이 잘 안 될 거고 호흡작용이 잘 안 되겠죠. 꼭 인이 부족해갖고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는 뿌리발육제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그 재배하기 지금까지 출제됐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배 관리까지 가서도 다 요 내용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다 마법처럼 풀려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질소는 뭐요? 영양생장, 이는 뿌리발육제 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딱 두 개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또 좀 특징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딱 올려놓으니까 시험 문제 만약에 출제되더라도 아이고야 이거 봤어 해갖고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사진으로 뺀 거예요. 요 내용을 갖고. 아셨죠? 예. 다른 거는 누리끼리 바뀌어야 되는데 붉은색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거는 뭐다? 임이더라.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칼륨입니다. 칼륨, K, 칼륨인데 식물체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전생육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게 뭐냐? 칼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관지어서 딱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도 칼륨이 가장 많아. 요 한 개만 기억해도 순서대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왔다 하더라도 가장 중심되는 거 한 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그네슘이 가장 뭡니까? 식물체 내에서 전생육기관을 가장 많이 흡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소나 칼륨이나 칼슘이냐 인 중에서 뭡니까? 해당이 되겠죠. 인도 뿌리발육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아주 큰 비중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질소비로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질소, 칼륨비로 칼슘비로 아마 요 중에서 하나가 가장 많이 뭡니까? 식물체 전생육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흡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딱 떠올리시면서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성이 매우 크며,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체를 이렇게 딱 흡수를 하면 금방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요건 뒤에 가서 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거는 생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체 내에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칼륨. 요걸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칼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수분 내 공급과 제어의 역할을 한다. 요거 여러분들 딱
한 개만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뭐 광합성, 이거 보세요. 광합성 앞에서도 분명히 뭐 그 연관지었다 그러고 다 관련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축이 뭐냐면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지금 현재 작물체가 수분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죠? 땅에도 지금 비가 막 별로 안 와갖고 땅이 지금 건토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면 식물체가 포기하고 아이고 건토 상태니까 나 이제 이래 죽나 보다 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칼륨이 작물체에 칼륨이 많이 있다면 아니야. 나는 지하 100m에 있는 지하수를 땡겨서라도 뿌리로 빨아 땡겨서라도 그것을 흡수해가지고 이 작물체가 살 수 있도록 할 거야. 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역할을 뭐가 하냐면 칼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의 공급과 제어.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와. 지금 현재 작물체 수분이 막 진짜 뭡니까? 완전히 포화 상태로 지금 수분이 딱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수분을 더 이상 뿌리가 빨아당길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 안 빨아당길 수 있도록 그 제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누가 하느냐? 칼륨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많이 와갖고 지금 땅이 완전히 그냥 100% 그냥 어떻게 되냐 포화용수랑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1강에서 배웠죠? 포화용수랑, 그죠? 토양에 물이 막 공기 하나도 없이 물만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면은 뿌리가 어떻게 되죠? 예, 뭡니까? 칼륨이 그 작물체에 많이 있다면 그것을 안 빨아당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도 지금 현재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의 공급과 제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바로 칼륨이 하는 거예요. 칼륨이. 아셨죠? 네. 오이에서 쓴맛이 생기는 것은 칼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마 예전에 제가 막 이것저것 농학 이론적인 그 공무원 시험 문제까지도 제가 빼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계지어서 사실 책을 만들었어요. 막 기출문제 다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게, 이런 지문이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기출문제화 된 거.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같이 넣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다른 데서 나왔던 거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넣은 건데, 요것도 결국은 쓴맛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뭡니까? 수분의 공급과 제어가 안 된다. 결국 오이가 만약에 수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디? 수분이 많아야 딱 깨물어 먹었을 때 상큼하고 맛있잖아요. 아삭거리고, 그죠? 근데 수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컹물컹하고 오이 맛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칼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연상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핍. 칼륨이 없으면 결국 수분의 공급과 제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생장체험이 말라 죽고 건조제죠. 그죠? 예, 수분을 빨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힘이 없으면 결국은 쉽게 말라 비틀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해, 건조의 발생. 그리고 제어도 못하니까 수분이 지금 너무 작물체에 많이 있는데 그 제어를 못하고 또 빨아당겨요. 지금 밥을 한 3그릇 먹었는데 계속 제어를 못하고 밥을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라면 또 끓여오니까 또 라면을 또 먹고 누가 또 통닭 사오니까 또 통닭을 또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배가 터져서 죽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물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수분을 제어를 못하면 이렇게 습해. 예, 그냥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죠. 항상 적당한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이런 걸 공부를 하는 분이 계신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칼륨을 왜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 여러분들 꼭 그 사고를 가지고 재배학을 공부하셔야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결과치, 이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고 칼륨이 많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적정하게 대처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바로 그렇게 제가 공부하시라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다. 칼륨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제어를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거는 봐보세요. 예, 질소가 부족해도 어떻게 되죠? 황백화 현상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인이 부족해도 잎이 보라색이나 보라색으로 바뀌거나 붉은색으로 바뀌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됐죠. 근데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잘 몇 번 보셨죠? 예, 이파리가 완전 빼싹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칼륨은 이렇게 사진하고 딱 연상이에요. 이걸 갖고 위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식물체가 조직이 말라가는 거.
예, 그래갖고 고사하는 거, 요 이파리가. 이걸 갖고 위저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사진까지 만들었겠어요? 다른 토양의 필수 원소가 부족해갖고는 위저현상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오직 칼륨이 부족했을 때만 이거 위저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은 항상 또 맨날 냈던 것도 내지만은 안 냈던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진 또한 결국 뭐죠?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만 딱 돌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수분과 공급과 제어를 못하니까 뒤에 가서 뭡니까? 습해나 건조해가 발생한다까지도 우리가 연관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무 많으면 또 당연하게 많아도 안 좋겠죠. 그죠? 중용이 좋으니까 칼슘의 흡수를 줘야 한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칼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의 공급과 제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 이것도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질 않아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학 문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렇게 뒤에 제가 다 풀어드리지만 그것이 꼼딱지처럼 풀린다니까요.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좀 강의 시간이 좀 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간단하게 이거 중요합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듣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알지만 쉽게 그것을 100% 머릿속에 그 강의를 딱 청각하시고 난 다음에 이해를 100% 못하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건강도 안 좋고 사실 이렇게 목소리도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왕이면은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이 강의를 듣고 꼭 여러분께서 진짜 정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치를 얻을 수 있도록 또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칼슘. 사람도 칼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칼슘이 부족하면 뼈 이상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칼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칼슘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뭐가 결핍됐을 때 이렇게 병이 발생되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건조해가 발생하고 풍해가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게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병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병해가 발생하네. 그리고 이것이 시험 문제. 제가 그 교재 여러분들 그 안내를 드리지만 이렇게 녹색, 빨간색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게 그 형광펜 바탕까지 이렇게 집어넣은 거. 특별히 꼭 여러분들께서 유의해서 보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한 거예요. 여기 녹색까지는 무조건 넣고 시험 문제 기출화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아마 2번인가 3번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입구 마른 증상, 딸기, 배추, 배꼽성병, 고추, 수박, 고두병, 사과 해갖고 요 뒤에까지 다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줄기만 여러분께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고두병 나오면 사과 항상 나오고 배꼽성병 나오면 토마토 아니면 고추 현재까지 요 2가지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토마토, 고추 요거만 따로 더 강조를 해놓은 이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녹색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유념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해가 발생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병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냐? 요게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결핍 시에는 분열 조직이 생장. 생장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어서 분열이 져야 된다는 것은 그렇죠. 질소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양생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생장이 안 돼 버리고 그리고 뿌리 끝의 발육 이거는 우리 어디를 뿌리 발육이 져야 되고 하는 거는 인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죠. 그죠? 뿌리 발육과 관계 있는 건 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라든지 인 이런 것들이 같은 그 2가지 효과를 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종합 영양제.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다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칼슘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으면 조금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병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옆면 시비도 앞에서 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요 하나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체내에서 이동률이 매우 낮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 혹시 재배학 교재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공부해
모르고 공부해 봐봐야 그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실질적인 실익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해 봐봐요. 자, 이동률이 매우 낮다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칼슘이 부족해요. 그러면 토양에다 뿌려주겠죠. 토양에다가 뿌려주는데 토양에다 뿌려주면 이제 뿌리가 아이고야 칼슘이 부족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뿌리가 빨아당기겠죠. 빨아당겼는데 여기 지금 쉽게 말해서 토마토의 배꼽선병이 딱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뿌리에서 줄기를 타고 요 뭡니까 요 토마토 요 배꼽선병 요 병이 지금 뭡니까 발현되어 있는 요 때까지 가는데 이동률이 매우 낮아버리는 거예요. 한 3개월이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없죠. 예, 이동률이 매우 낮다는 거.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률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재배에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 지식을 우리가 뭡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개월이 걸린다면은 뭡니까 칼슘 비료를 아무리 시비해 봐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너무 느리니까 아예 요 이파리에다가 칼슘 비료를 샥 분무기로 쩍쩍쩍쩍 뿌려줬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죠? 이파리에서 잎에 요 기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갖고 칼슘 비료를 딱 뭡니까 흡수해 가지고 요 토마토 여기 배꼽섬 발현된 데까지 딱 오는 데는 3시간 올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리 느리다 하더라도 지렁이가 기어가도 3시간이면 도달할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칼슘이 부족했을 때 칼슘 비료를 시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면 시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무조건 칼슘 비료 좋으니까 무조건 땅에다 뚝뚝 뿌려준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토마토 배꼽서병이 발생이 됐을 때는 칼슘이 부족할 때는 토양에다 뿌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연면 시비를 해야만이 뭡니까? 시비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쵸?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보면 여기 고추에, 여기는 토마토지만 고추도 있으니까, 그래, 일부러 제가 고추 또 이렇게, 뭡니까? 배꼽선병을 일부러 또 막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토마토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 고추도 나왔으니까, 또 이 사진 오래 보니까, 요 고추가 이렇게 배꼽이 썩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파리에다가 쭈쭈쭈쭈 분무기를 칼슘비를 딱 분무해주면 딱 3시간만 가갖고 여기 고추한테까지 도달해갖고 아이고 칼슘이 부족했는데 하고 딱 치유가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오래 붙인 이유는 뭔지 아시죠? 요것이 시험 문제가 꾸준하게 나왔으니까 배추, A급 마른 증상, 사과, 고두병은 이렇게 생겨요. 그냥 고두병하고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전박이처럼 이렇게 된 거, 요걸 갖고 고두병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연상해서 고두병이 뭔가요? 우리가 논문식으로 작성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고두병이 대충 어설프하게 어떤 거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머릿속에 쉽게 뭡니까? 이해가 되고 기억이 좀 오래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작물에 칼슘이 부족했을 때는 이런 병해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6회 때까지는 주로 이제 질소, 칼륨, 칼슘 이런 것이 나오다가 7회 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왔는데 또 9회 때인가 또 나왔죠. 그죠? 그런데 나와봐봐야 맨날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원소로 다양한 호수 반응에 관여한다. 요거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고 당연하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질소도 황백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칼륨은 뭐였죠? 위조 현상이었죠. 그죠? 이것이 바싹 말라버린 거. 그죠? 그런 식으로 부족했을 때, 아이고, 마그네슘은 그냥 황백화 현상.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몇 가지 외울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제가 사진까지 올려붙이는데, 그대로 또 9회 때 문제 또 나왔더라고요. 예. 황백화 현상이, 뭐가 부족해서 황백화 현상이 되느냐? 마그네슘이었거든요. 달이.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또 요 연상작용까지 하라고 수박에다가 요 노랗게 노리끼리하게 박혔죠. 그러면 아이고 요거는 마그네슘 부족한 거구나. 왜 요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이렇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만이 아이고 마그네슘 비료를 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배학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니까 재배와 관련된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많이 공부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많이 공부 방법을 많이 안내해 드렸을 뿐이지 뭐 이거 공부하세요 저 공부하세요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요 3회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회 때가 주로 뭐죠? 옛날에 그 농학 이론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그쵸? 그래 조금 이제 뭡니까? 지금의 그 출제 영향은 다른 거지만은 제가 있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물의 필수 원소 그랬어요. 뭐 염소, 규소, 나트륨, 코발트인데 염소 요것이 이제 답입니다. 예. 염소가 이제 소량 필수 원소, 소량 원소죠. 예. 다량 원소도 있고 소량 원소도 있는데 소량 원소에 염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3에 작물 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죠. 뭐 질산태, 암모니아 되지만 NO NH, 이거 뭐 본 것 같아. 그쵸?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맞고요. 건물 중에 많은 함량차 중요한 무기 성분이다. 예, 당연하게 뭐, 제일 많은 게 칼륨이라 그러는데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당연하게 질소,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다량 원소에 들어가니까 많은 함량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지문이 아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콩가작물은 질소 지비량이 적어이래. 맞죠? 그죠? 예.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뭡니까? 질산균을 거기에, 뭡니까? 뿌리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소가 많이 있으니까, 예, 시비량이 적어도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벽가작물은 많다. 이렇게 나왔고, 결핍 증상은 늙은 조직보다 어린 생장이, 아니죠? 먼저 자란 거 이파리가 누리끼리하게 박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제가 올려드린 이거 뭐냐? 요거 하나 그냥 연상작용은 그냥 그거만 떠올리시면 자동적으로 배추, 예, 이파리 먼저 생긴 거 그냥 누렇고 금방 지금 최근에 자라고 있는 거는 파릇파릇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딱 떠올리시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문제가. 자,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여기는 또 나한테요. 벽가작물에 비해서 콩가작물은 질소 지배량이 늘려지는 것이 좋다. 맞아요? 아니죠. 콩가작물은 늘려질 필요가 없죠. 질소균 함량, 뿌리에 달고 사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질산이온으로 식물에 흡수된다. NO. 아이고, 맞네. 그쵸? 요것이 그대로나. 여기를 봐보세요. 여기는 질산태라고 했다가, 여기는 질산이온이죠. 똑같은 화학 공식인데.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도 너무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여기는 텐데 왜 여기는 이온이에요? 뭐가 맞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한자로도 뭐 용어고 뭐 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 순수한 우리나라 그 순 한글로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병용해 가지고 뭡니까 편집을 했어요.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핍증상은 노획보다 위협해서 이거 벌써 앞에서 나온 거 또 나왔네. 그쵸? 이게 당연하게 틀린 거겠죠. 그죠? 예, 이것도 틀렸고. 암모니아 질소 비료는 섞지 않게使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어려웠는데 이것은 경력자들 실제 재배하는 분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래요. 예, 원래 석회는 무조건 넣고 만병통치약이라 저는 좋다. 딱 그걸로 기억을 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재배하기 위해서 그거 한 개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딱 모든 것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그 질소 암모니아 질소 비료하고 석회하고 이렇게 같이 뭡니까? 합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기체가 돼버린 거예요. 기체. 우리 소위 말해서 빵꾸 끼면 뻥 끼면 암모니아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암모니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암모니아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 암모니아가 결국 뭐죠?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질소비료하고 석회하고 섞어버리면 이것이 기체가 돼서 결국 대기죠. 토양에서 남아있지 않고 대기로 그냥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비해봐봐야 효과가 토양에 흡수가 안 되니까 아무리 효과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5회에 한번 나왔지만 또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벌써 이 답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하는 거고. 예. 오늘도 또 시간이 제가 좀 빨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오늘 몇 번 제가 3000% 사실, 제가 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급적 제가 3000% 세지 않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3회. 칼슘 결핍이 나타난 증상.
칼슘이 부족하면은 아이고야 병해가 발생해. 제일 중요해. 그 뭡니까? 그 종합, 영양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N 플러스 P니까. 그죠? 예,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칼슘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병해가 발생한다. 배추 입금 마름 증상 맞죠? 토마토 배급 썩은 증상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1번이 나온 거예요. 자, 장미 로베티 증상이라고 요 뒤에 가서 이제 이거는 지베레린 쪽에 이렇게 가서 배웁니다. 따로 이게 또 다 배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를 갖고 로제트 현상을 갖고 근축력 상태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줄기가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옆에 줄기 안 자란 상태에서 계속 잎만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 완전 난쟁이처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훼 같은 거 꽃, 장미가 이렇게 자라려면 줄기가 쭉 자라면서 꽃이 피어야 예쁠 텐데, 예, 줄기가 안 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근추병 상태 로제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고, 요거는 식물의 생장 호르몬 편에 가면 그 강의에서 또 다시 이렇게 기출 문제도 다 풀어드릴 겁니다. 요것도 한 2번 정도 기출 문제로 나왔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니까 어려운 것 같죠? 예,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어느 정도 딱 지나고 재배 관리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진짜 정말 공부할 게 없어요. 큰 틀이 벌써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공부 방법 막 하고 하다 박선우 선생님 이거 뭔 얘기 하는 거야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이 안개가 다 거치면서 마법처럼 그냥 재배하기 쉽게 이제 공부가 끝나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로제트 증상. 고추 청고 증상은 앞에서 제가 이것도 공부 방법론에서 제가 오래 붙여서 아마 했나요? 아마 풀을 청? 예. 살 때 할 때 고짜니까. 푸르게 죽어버리니까. 요거는 뭐냐면 세균이라는 병이에요. 요거 그래갖고 제가 이게 공부 방법론에서 제가 얘기했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이거는 마르고 타고 죽고 썩고 암이 발생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균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요거 세균이라는 병이니까 요건 또 틀렸고요. 여기 청고 증상, 또 틀린 게 나와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사회 보겠어요. 자, 토마토의 생리장에 대해서, 저광법에 대해서 이렇게 옳게 물은 건 뭐냐? 칼슘 결핍, 칼슘이 결핍하니까 결국 뭐죠? 예, 배꼽선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입금 마른 증상이 나오고, 그리고 사과의 고두병. 예, 그 세 가지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죠? 결핍으로 과실의 섬단이 수침상으로 썩게 된다. 이 수침상, 이 의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잎이나 열매에 이렇게 침으로 점을 타타타타타 찍은 것처럼, 이렇게 점이, 반점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수침상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수침상이 뭐냐라고 묻지를 않으니까. 그죠? 칼슘이 결핍하면 어떻게 된다? 예, 결국은 배꼽 썩은 병이 발생이 된다. 그쵸?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비는 어떻게 된다? 예, 토양에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이게 칼슘은 굉장히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3개월 걸리니까 토양에다 뿌려주면 거기 토양에 뿌리면 안 되고 잎에다가 직접 시비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연면 시비. 바로 요것이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문제죠. 따져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한 틀만 딱 기억해버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대도 않는 것까지도 앙제이 되고, 어이구, 공부할 게 많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과수작물에서 무기약물이 불균형 발생하는 생리장애, 결국은 뭐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고두병이죠. 그쵸? 예, 바로 칼슘 부족으로. 이건 칼슘이라고 묻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고두병. 그죠? 예. 그 칼슘 부족으로 생긴 칼슘 부족에서만 이런 병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고두병, 배꼽선병, 입금 마른 증상,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식물지의 필수 원소 중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다양한 효소 발이 관여한다. 요거 딱 기억나시죠? 마그네슘. 그렇죠? 예. 오늘 강의도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줄 제가 몰랐어요. 막 심취해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문제는 조금 빠른 속도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간 부족한 게 없도록 제가 더욱더 위험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작물 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내용은 했죠. 예, 질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질소 그러면은 무조건 놓고 뭐만 떠올리면 되죠? 영양생장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영양생장, 질소가 과다예요. 그럼 영양생이 쭉쭉 되면은 한해나 풍해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된다. 맞죠? 그죠? 예, 영양생장이 되면은 토양에 있는 수분을 쭉쭉 빨아당겨 버리니까 쉽게 건조해가 발생할 거고, 또 키가 쭉쭉쭉 자라니까 예, 바람이
강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돼요? 쉽게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풍의 피해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성이 저하됩니다. 맞고요. 질소가 과다하면 동해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됩니다. 맞죠? 예, 영양생양을 하니까 수분을 쭉쭉쭉 토양에 있는 수분을 쫙 빨아당기는 상태에서 뭡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하 10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식물체가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동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게 대표적으로 질소예요. 그러니까 질소만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도 뒤에 가서 재배환경 뒤에 가서 또 이제 뭐 수분도 배우고 하지만은 거기서도 요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질소가 부족하면 하이업에서부터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맞죠? 사진 한 장만 딱 올리시면 되죠. 배추 밑에 이파리가 누리끼리 하고 그냥 금방 싹이 올라온 것은 푸릇푸릇하고, 그쵸?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암모니트 질소 비료는 습기와 함께 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니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암모니트 질소 비료하고 습기하고 혼합이 되면 암모니아 가스로 바뀌어버리죠. 기체가 돼가지고 토양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설명하는 해당 토양의 필수 원소는 했습니다. 요 필수 원소, 요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결핍 시 생장점이 말라 죽고 줄기는 약해지는 식물체가 수분 부족으로 벌써 딱 느낌이 오죠? 예, 위조 현상, 그러면 확실하게 뭐죠? 칼륨이 되죠. 예, 사진으로 제가 이파리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그죠?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되죠. 황백화 현상이 발현되거나 그러지 바싹 말라 죽지는 않아요. 그쵸? 그것은 칼륨밖에 없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 문제가 출제가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칼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제가 예상 문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칼슘 부족으로 발생하는 생리장애가 아닌 것 했습니다. 배꼽성병 맞고 고두병 맞고 일급마르텐사 맞죠? 고추 청고병, 요것은 아니죠. 청고, 푸르게 죽는다. 풋마른병, 요것은 뒤에서도 따로 배우겠지만 세균으로 인한 병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고요. 자, 8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뭔 얘기야? 이게 무슨 토양이 필수한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할지 몰라도 다른 것과 다 뭡니까? 토양이라고 해서 토양만 단독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재배한 건 다 연결 뭡니까? 연결고리가 다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양에 쉽게 말해서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재배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요 수량, 요 뒤에 가서 따로 배웁니다. 제가 공부 방법에서 뭡니까? 요수량이 많은 것은 뭐다? 호박이다. 적은 것은 뭐다? 기장이다. 10회 문제 나왔었죠. 그렇죠? 바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처음 본다고 해서 아이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셨죠? 지금 처음 공부하니까 조금 어렵고 지금 농학 이런 쪽인 것이 많이 나오니까 어렵지, 뒤에 가면은 껌딱집니다. 이렇게 공부를 딱 해갖고 가면은 뒤에 가서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 양이 낮은 품종.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기장, 보리, 옥수수 이런 것들은 여수량이 낮은 품종이거든요. 그런 걸 재배하면 되잖아요. 지금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죠? 칼륨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한다. 칼륨이 많으면 뭡니까? 수분의 공급과 제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륨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맞는 거고, 질소 과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질소는 뭐죠? 영양생장이라고 제가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거만 떠올리면 저 뒤에 재배기술까지도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다 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지면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생장이 많이 안 되도록 질소 과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한데, 그쵸? 그러니까 질소 너무 과용되면 안 된다. 이것도 맞고, 밭집시의 제식 밀도를 높여준다. 제식 밀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죠? 어밀조밀하게 하면은 서로 막 수분 먹으려고 서로 이렇게 생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데, 토양에 수분이 부족한데, 이거는 스트레스를 더 올리는 반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인문학은. 자, 9회 문제는 이것도 나왔죠. 이 앞에서 2번이나 나왔는데, 그죠? 작물 재배에서 먼 작물에 비해서 먼 작물의 질 12량을 늘려준다. 콩가 작물에 비해서 벽가 작물은 질소 12량을 늘려준다잖아요. 다른 거 바뀌는 것도 없죠. 그대로 나온 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잎의 질소 결핍 증상은 어디에서 먼저 나타난다? 유엽보다는 어디요? 노엽을 갖고 성엽이라, 여기는 노엽 안 썼죠. 그죠? 뭡니까? 지난 기출 문제에서는 뭡니까? 노엽이라고 했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왜 그래?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노엽, 성엽 같이 이렇게 사용된다 하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저 또한 교재에 그렇게 같이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이렇게 나왔고, 그게 또 이렇게 또 나왔네요. 전염성 병해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전염성 병해가 아닌 건 뭐냐? 토마토 백업서분병은 전염되는 그런 병해가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뭡니까?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예, 가시무늬병이나 배추무름병이나 사과 나무의 화상병이나 이런 건 다들 뭡니까? 전염성 병해거든요. 그쵸? 뒤에 가서 이제 뭐 사상균이라는 병에, 세균이라는 병에 뒤에 가서 따로 이렇게 병충해 편으로 해서 그게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해마다. 따로 그럼 2문제나 나오니까 따로 제가 강의를 한 2강 정도로 올리겠죠. 그쵸? 2문제 맞추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거기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고, 딱 요렇게, 기억, 이제 딱 눈에 보이시죠? 요거는 칼륨 부족이다. 그쵸? 그래서 66번은 1번. 요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구회 문제. 토양의 필수 요소의 중에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뭐죠? 예, 먼 요소인 무엇은 염능소의 구성 성분으로 황화된다. 뭐죠? 예, 다량 원소인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또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진짜 정말 시간을 더 이렇게 안배를 잘해서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